오늘 소개할 논문은 Imbalanced Continual Learning with Partitioning Reservoir Sampling입니다. 본 논문은 2020년도에 세계적인 컴퓨터 비전 학회 중 하나인 ECCV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메소드는 Partitioning Reservoir Sampling이고요. 줄여서 PRS라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Multi-Label Classification 상황에서의 Continual Learning입니다. 즉, 흔히 알려져 있는 Multi-Label Classification과 Continual Learning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메소드를 제안했고요. 문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Continual Learning이란 시간에 따라서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뉴럴 네트워크가 계속적으로 학습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원할 때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시간에 따라서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는데 학습을 수행하는 시점에서는 이전에 등장했던 학습 데이터 모두를 활용하지는 못한다고 가정합니다. 반면에 핵심이 되는 데이터 일부만 사전에 저장해 놓고 이를 학습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이미지가 10,000장씩 새롭게 주어진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매일 10,000장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학습을 수행할 수 있을 건데요. 만약 100일이 지났다면 그때까지 등장했던 데이터는 총 100만 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학습 시점에는 이전에 등장했던 학습 데이터 전체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이러한 Continual Learning은 현실 세계에서 인간이 학습하는 과정과 유사한데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다양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학습합니다. 이때 우리가 성인이 된 뒤에도 어렸을 때 수행할 수 있던 작업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 어떤 자료를 보고 공부했는지 그러한 학습 데이터 전체에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중학교 때 기술과정 시간에 요리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자취를 할 때 그때 배웠던 요리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중학교 때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수업을 들었고 어떤 책으로 공부했는지 그 옛날에 학습 데이터 전체에는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반면에 우리가 과거에 핵심적인 내용을 별도의 노트에 기록해 놓았다거나 하면 그러한 일부의 데이터에 현재 접근해서 다시 학습을 수행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Continual Learning 상황의 가정은 현실 세계에서 인간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Multi-Label Classification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레이블이 여러 개인 상황인데요. 한 장의 이미지 안에 여러 개의 카테고리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 보이는 이 이미지에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동시에 존재하는데요. 이때 정답은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그 존재 여부를 0 혹은 1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에는 강아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dog 레이블에만 1이라는 값을 갖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이미지는 고양이만 존재하고 네 번째 이미지는 새와 강아지 모두 존재하므로 dog과 bird 둘 다 1이라는 값을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학습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한 장씩 주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Continual Learning을 수행해 이러한 이미지들에 대해서 Multi-Label Classification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논문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실 세계에서는 이러한 Multi-Label Continual Learning 상황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한 장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이미지에서 어느 위치에 어떠한 사물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흔히 그것을 오브젝트 디텍션 분야라고 하죠. 오브젝트 디텍션도 멀티-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객체 탐지 모듈은 시간에 따라서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사물을 판별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 지나서 도로 위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이동수단이 생겨났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는 새로운 사물 카테고리가 생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 특성상 시간에 따라서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사물을 판별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한 사진에 존재하는 모든 오브젝트 카테고리를 찾을 수 있는 멀티-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그 사진 안에 존재하는 사람의 얼굴들을 자동으로 식별해서 혹시 이 얼굴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고 그 사람을 태그할지 물어보곤 하는데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페이스북의 경우
거기에 얼굴의 위치까지 같이 알려주기 때문에 로컬리제이션의 기능 또한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현실 세계에서는 멀티 레이블 컨티뉴얼 러닝 상황이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컨티뉴얼 러닝 상황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는 문제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catastrophic forgetting입니다. 기본적으로 뉴럴 네트워크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게 되면 새로운 지식에 피팅되는 특징이 있어서 이전에 배웠던 지식을 쉽게 잊게 되는데요. 컨티뉴얼 러닝에서는 이전에 배웠던 지식에 대해서도 여전히 좋은 정확도가 나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배웠던 지식을 쉽게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컨티뉴얼 러닝 상황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컴퓨팅 자원이 한정적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론상 메모리를 무한정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전에 등장했던 학습 데이터를 그냥 전부 다 메모리에 기록해 놓았다가 나중에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할 때 이전의 데이터까지 한꺼번에 포함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컨티뉴얼 러닝에서는 이전에 등장했던 학습 데이터에 전혀 접근하지 못하거나 혹은 일부만 접근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인 컨티뉴얼 러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컨티뉴얼 러닝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태스크가 변한다고 가정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태스크 1에 대해서 모델을 학습한 뒤에 추후에 나중에 태스크 2에 대한 데이터 세트가 들어왔을 때 태스크 2에 대하여 다시 학습해서 세타 2로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태스크를 위해서 새로운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전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마쳤던 그 네트워크 가중치를 다시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뉴럴 네트워크 인스턴스는 한 개만 사용하는 것이고요. 또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 학습할 때는 이전 태스크의 학습 데이터에 전혀 혹은 거의 접근하지 못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 학습한 뒤에도 이전 태스크의 테스트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여전히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래 보이는 예시는 간단한 컨티뉴얼 러닝 상황인데요. 출력 결과가 동일한 간단한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태스크 1과 태스크 2 모두 비정상 이미지를 탐지하는 모델이라고 가정합니다. 첫 번째 태스크에서는 바로 이러한 형태의 정상 이미지와 이러한 형태의 비정상 이미지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적절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학습이 수행된 뒤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태스크가 변경되어서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태스크 2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학습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태스크 2에 대해서 학습할 때는 태스크 1의 학습 데이터에 전혀 혹은 거의 접근하지 못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스크 2를 모두 학습한 뒤에도 이 태스크 1에 대해서 좋은 성능이 나와야 합니다. 이어서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도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CNN을 활용한 분류 모델을 공부할 때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 가장 일반적인 문제 상황인데요. 한 장의 이미지 안에 하나의 카테고리의 사물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손글씨를 분류하는 모델을 학습한다고 하면 어떠한 숫자는 0부터 9까지 중에 하나에만 해당됩니다. 어떤 숫자가 6이면서 동시에 7일 수는 없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클래스가 서로 mutually exclusive에서 어떠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여러 개의 클래스 중에서 하나에만 해당이 되는 경우가 바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이때 모든 클래스에 대한 확률값을 더하면 100%가 나오도록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은 각각의 레이블마다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레이블마다 존재 여부가 100%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서 50% 이상인 경우 해당 레이블에 사물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이는 이미지에는 고양이와 강아지 모두 존재하는데요. 이럴 때는 cat과 dog 각각 사물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컨티뉴얼 러닝 연구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베이스라인을 제시하겠다고 언급했고요. 사실 현실 세계에서의 분류 문제와 보다 유사한 것은 이러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보다는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즉 한 장의 이미지가 여러 개의 카테고리에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이러한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은 보다 일반적이고 현실적인
분류 문제의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까지 나왔던 Continual Learning 분야의 대부분의 연구는 이미지 안에 한 장의 레이블만 존재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 이러한 싱글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하겠죠. 뿐만 아니라 각각의 레이블마다 동일한 형태의 이미지의 개수가 포함되어 있는 균형 잡힌 레이블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고 가정합니다. 이는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MS 코코를 포함한 현존하는 상당수의 멀티 레이블 데이터 세트는 롱테일드 디스트리뷰션을 가집니다. 여기서 롱테일드라는 것은 이처럼 꼬리가 긴 형태의 디스트리뷰션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일부 변수에 대해서만 높은 확률값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클래스에 대해서는 낮은 확률을 가지는 디스트리뷰션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멀티 레이블 데이터 세트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MS 코코 같은 데이터 세트는 자동차와 같은 사물을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의 개수는 굉장히 많은데요. 오븐과 같은 클래스의 경우에는 이미지의 개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카테고리가 많은 양의 이미지를 포함하며 대부분의 카테고리는 적은 양의 이미지를 가집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이 그림에서 롱테일드 디스트리뷰션에서 헤드라는 것은 높은 확률값을 갖는 부분, 그리고 테일 혹은 롱테일은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과 같이 확률값이 낮은 대부분의 변수를 의미합니다. 멀티 레이블 데이터 세트에서는 오븐과 같이 희귀한 클래스가 이러한 테일 부분에 해당하겠고요. 자동차와 같은 클래스는 많은 이미지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헤드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데이터 세트를 그대로 이용해서 Continual Learning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이러한 테일 부분의 마이너한 클래스에 대해서는 당연히 풀게링이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Continual Learning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배움에 따라서 이전에 배운 정보를 잊는 Catastrophic Forgetting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에서의 목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인공신경망은 새로운 정보를 배움에 따라서 이전에 배웠던 정보는 굉장히 잘 잊게 되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예시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먼저 태스크 1에 대해서 학습을 수행한 뒤에 나중에 태스크 2에 대해서 학습을 수행해서 태스크 2에 대해서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을 텐데요. 이때 이전에 학습했던 태스크 1의 테스트 데이터로 평가를 진행해보면 이전에 배웠던 정보는 굉장히 많이 잊어버리는 Catastrophic Forgetting 문제가 흔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테고리마다, 즉 레이블마다 이전에 등장했던 이미지를 균형 있게 저장하는 Partitioning Reservoir Sampling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간단히 PRS라고 부르고요. 새로운 정보를 배울 때 이전에 기록해 두었던 데이터까지 함께 포함해서 이전 정보를 잊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 리플레이 베이스드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보통의 클래스와 마이너한 클래스 각각에 대해서도 충분한 크기의 메모리를 할당해서 마이너한 레이블에 대해서도 충분히 많은 이미지를 메모리에 기록해 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즉, 본 논문에서 다루는 메소드는 이전에 학습할 때 사용했던 데이터의 일부를 기록해 놓았다가 나중에 활용하는 리플레이 베이스드 방식의 연구 중 하나입니다. 연구 동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소개하자면 MS 코코를 포함한 대부분의 리얼 월드 데이터 세트는 임밸런스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임밸런스는 테일 클래스들에 대해서 과도한 폴게링을 유발하기 때문에 컨티뉴얼 러닝 상황에서 더욱 치명적입니다. 여기 보이는 실험 결과는 이전에 등장했던 메서드를 이러한 롱테일드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데이터 세트에 그대로 적용해서 학습을 수행한 결과인데요. 확인해 보시면 각각 태스크마다 메이저 클래스와 마이너 클래스로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메이저 클래스의 경우에는 각 클래스의 사물을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의 개수가 많은 데에 비해 마이너한 클래스의 경우에는 각 클래스당 클래스의 이미지의 개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즉 아까 전에 확인했던 대로 롱테일드 디스트리뷰션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컨티뉴얼 러닝을 수행하게 되면 각각의 태스크마다 마이너한 클래스의 경우에는 폴게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메이저 클래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폴게링이 적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제한되었던 기본적인 전통적인 레저보어 샘플링 방법과 EWC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EWC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첫 번째 태스크에 포함되어 있던 마이너 클래스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든 정보를 다 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잘 알려진 Catastrophic Forgetting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해, 대부분의 리얼 월드의
멀티-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 세트는 각 태스크마다 클래스 사이즈가 임밸런스한 롱테일 디스트리뷰션을 형성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클래스의 이미지 수가 적은 마이너 클래스에 대해서는 풀게링이 많이 발생하고요. 메이저리티 클래스의 경우에는 풀게링이 적게 발생해서 오랫동안 잘 분류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리플레이 베이스드 방식을 사용함에 있어서 메모리 내에서 각각 레이블마다 저장하는 이미지의 수에 균형을 맞춰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샘플 디스트리뷰션의 임밸런스가 바로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각각 클래스마다 마이너 클래스의 경우에는 보다 높은 가중치를 두어서 많은 이미지를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새로운 태스크로 학습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전에 기록해 두었던 이미지를 활용할 때 이러한 마이너 클래스에 대해서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메모리 상의 마이너 클래스에 대해서 높은 가중치를 두어 메이저 클래스의 이미지 수와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전에 레저부어 샘플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레저부어 샘플링은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무작위 랜덤 샘플링 알고리즘인데요. 데이터가 하나씩 연속적으로 쭉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러한 상황에서 무작위로 K개의 랜덤 데이터를 선택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저부어 샘플링은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문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N개의 데이터가 차례대로 하나씩 등장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총 몇 개의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모른다고 가정합니다. 즉 데이터가 언제까지 계속 들어올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메모리 공간도 한정적입니다. 총 K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만 존재합니다. 또한 한 번 지나간 데이터는 다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K개만큼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장되어 있는 K개의 데이터에는 언제든지 접근 가능합니다. 이때 우리의 목표는 어떤 시점 T에서든지 사용자가 원한다면 T개의 데이터 중에서 K개의 데이터를 랜덤 샘플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시간에 따라서 이미지가 하나씩 이렇게 주어진다고 가정할게요. 이때 어떤 시점에서라도 현재까지 확인한 데이터들 중에서 K개의 데이터를 랜덤 샘플링 가능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총 K개의 데이터만 기록할 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메모리가 충분하다면 메모리의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담은 뒤에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랜덤 샘플링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현재 5개까지 이미지를 확인했을 때 우리가 5개 이상의 이미지를 담을 만큼 공간이 충분하다면 전부 메모리에 담은 뒤에 랜덤 함수를 호출해서 1부터 5까지 중에서 하나를 랜덤으로 뽑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인덱스에 있는 데이터를 리턴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데이터를 랜덤 샘플링 할 수 있을 건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데이터의 개수 n이 계속해서 커짐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전부 메모리에 담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시점에서든지 현재까지 등장했던 데이터 중에서 K개의 데이터를 랜덤 샘플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T 시점에서 각 데이터가 샘플링 될 확률은 항상 T분의 K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에 따라서 이미지가 하나씩 주어진다고 했을 때 5개까지 이미지가 등장한 시점에서 K개를 랜덤으로 골라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우리는 총 3개의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공간만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 5개 이미지 중에서 3개를 랜덤으로 골라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레저부어 샘플링이 있습니다. 레저부어 샘플링의 장점은 오직 K개의 메모리만 가지고도 최대 N개의 데이터 중에서 K개를 랜덤 샘플링 가능합니다. 즉 N개의 데이터를 모두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K개만큼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목표를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의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어떤 시점이든지 현재 시점까지 들어온 데이터 중에서 K개를 랜덤 샘플링 가능합니다. 실제로 데이터 스트림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가 하나씩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어떠한 시점에서든지 현재 시점까지 들어온 데이터 중에서 K개를 랜덤 샘플링한 결과를 빠르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장점입니다. 한번 알고리즘을 확인해 볼게요. 알고리즘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여기에서 S는 데이터 스트림이고요. R은 레저부어, 즉 저장 공간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실제로 데이터 스트림은 하나씩 차례대로 주어지지만 본 알고리즘에서는 표현의 편의성을 위해서 N개의 데이터가 한 번에 배열 형태로 주어진 상황을 가정합니다. 알고리즘은 간단한데요. 1번 이미지부터 총 K번 이미지까지는
단순하게 데이터 스트림에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메모리에 담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인데요. K 플러스 1번째 이미지부터는 해당 이미지를 메모리에 넣을지 안 넣을지 결정해야 됩니다. 즉 K 플러스 1번째 이미지부터 n번째 이미지까지는 하나씩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그 데이터를 메모리, 즉 레저버에 넣을지 안 넣을지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데이터가 레저버에 들어갈 확률은 점진적으로 낮아집니다. 아이디어는 굉장히 심플한데요. 1부터 i까지의 수 중에서 랜덤으로 하나의 수를 선택하고요. 그 수가 k 이하라면, 즉 레저버에 넣어야 한다면 현재 이미지를 레저버에 넣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즉 계속해서 현재까지 등장했던 이미지의 번호를 i라고 했을 때 1부터 i까지 랜덤 정수를 하나 골라서 그 정수가 k 이하라면 현재 이미지를 메모리에 넣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로직을 따르면 어떤 시점 t에서든지 해당 시점까지 등장한 t개의 데이터 중에서 각 데이터가 샘플링될 확률은, 즉 레저버에 담겨있을 확률은 항상 t분의 k입니다. 예를 들어 k를 3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총 5개의 이미지가 등장한 시점에서 5번째 데이터가 레저버에 들어있을 확률은 5분의 3이겠죠. 왜냐하면 1부터 5까지 중에서 랜덤 자연수를 고른 뒤에 걔가 3보다 작으면 레저버에 넣는 것이니까요. 즉 5분의 3일 것이고요. 이어서 시점 t = 6에서 5번째 데이터가 레저버에 들어있을 확률은 몇일까요? 이것은 시점 t = 5에서 5번째 데이터가 레저버에 일단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점에서 5번째 데이터가 빠질 확률을 빼주면 되는데요. 그래야지 6번째 시점에서도 여전히 5번째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5번째 데이터가 빠질 확률을 여기서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번째 데이터가 레저버에 들어있을 확률 곱하기 새로 확인한 6번째 데이터가 레저버에 들어갈 확률인 6분의 3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레저버에 6번째 데이터가 새롭게 들어갈 건데 5번째 데이터와 교체될 확률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값을 계산해 보시면 6분의 3이 나오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시점 6에서 해당 시점까지 등장한 6개의 데이터 중에서 5번째 데이터가 샘플링될 확률은 6분의 3이니까 핵심 아이디어에서 설명했던 공식과 동일한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로 이러한 레저버 샘플링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오직 K개의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공간만 있다고 하면 어떤 시점에서든지 현재 시점까지 들어온 데이터 중에서 K개를 랜덤 샘플링 가능합니다. 바로 이러한 알고리즘은 데이터가 시간에 따라서 한 개씩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상황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가 시간에 따라서 하나씩 등장할 때 K개만큼의 데이터를 미리 기록해 놓았다가 나중에 학습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레저버 샘플링 알고리즘에 기반한 PRS 알고리즘을 제안합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의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데이터가 하나씩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하나씩 입력될 때마다 저장 공간, 레저버를 관리합니다. 총 m개의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고요. 이렇게 m개의 데이터를 저장해 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특정 시점에 레저버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i번째 클래스마다 할당되어 있는 mi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즉 클래스마다 분할된 목표 할당량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요. 데이터는 x, y 형태로 주어지고 이때 x는 이미지, y는 이미의 k개의 클래스에 대한 멀티-핫 레이블 벡터입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 고양이, 새 이런 식으로 각각 레이블마다 존재 여부를 1 또는 0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본 논문에서는 롱테일드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하는데요. 이러한 롱테일드 세팅에서 전통적인 레저버 샘플링을 사용하면 메모리 내의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도 롱테일드 형식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컨벤셔널 레저버 샘플링 방식은 특정한 클래스의 이미지가 많이 등장하면 많이 등장할수록 해당 클래스의 이미지를 많이 기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래 학습 데이터가 갖고 있는 분포를 거의 유사하게 따르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학습을 진행함으로 인해 Under-representation of the minority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적게 등장하는 클래스에 대해서는 무시하게 되는 경향성이 생기고 마이너 클래스에 대해서 학습 데이터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마이너 클래스에 대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올바르게 학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순한 방법으로
오버 샘플링이나 언더 샘플링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특정 마이너한 클래스에 대해서 데이터의 개수가 적다면 마이너한 클래스에 대해서 오버 샘플링을 진행하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등을 적용해서 학습 데이터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논문에서도 학습 시기에 각 클래스별 데이터 개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Partitioning Reservoir Sampling을 제안합니다. 이제 본 논문이 제안한 Partitioning Reservoir Sampling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PRS는 펄티션 연산과 메인터넌스 연산으로 구성되는데요. 먼저 펄티션 연산은 각 클래스마다 이미지를 담을 공간을 분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총 9개의 이미지를 저장할 공간이 있을 때 3개의 클래스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때 각 클래스마다 완전히 균등하게 완전히 동일한 개수만큼 데이터를 담고자 한다면 각각 클래스마다 3개씩 데이터가 기록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가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클래스당 목표 할당량을 변경합니다. 다시 말해 각 클래스당 가능하면 몇 개의 이미지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할 건지 그 목표 할당량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면서 레저버를 관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밸런스를 위해서는 모든 클래스가 동일한 개수의 이미지를 갖도록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새로운 클래스가 들어옴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존 클래스의 이미지들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태스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새로운 태스크를 위해서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새로운 태스크 안에 여러 개의 클래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전반적으로 메모리 내 공간을 더욱 잘게 쪼개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티뉴얼 러닝 연구에서 리플레이 베이스드 방식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고정된 크기의 메모리 크기를 갖는 상황에서 실험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산은 메인터넌스 연산인데요. 각 클래스 i에 대해서 앞서 설정했던 목표 할당량 mi만큼 이미지가 기록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두 개의 연산으로 구성되는데요. 먼저 샘플 in입니다. 말 그대로 현재 확인하고 있는 한 장의 이미지를 메모리에 담을지 말지 결정하는 것인데요. 무작정 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레저버얼 샘플링처럼 확률적으로 현재의 이미지를 담을지 말지 결정합니다. 당연히 컨티뉴얼 러닝 초반에는 목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확인할 때마다 이미지가 레저버어에 담길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이어서 샘플 아웃 연산은 새 이미지가 들어와서 메모리가 가득 찼을 때 수행되는 연산이고요. 이때는 한 장의 이미지를 메모리에서 제거하면 됩니다. 이때 가능하면 전반적인 목표 할당량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이미지를 삭제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샘플 인과 샘플 아웃은 각 클래스의 목표 할당량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행됩니다. 이제 펄티셔닝 레저버얼 샘플링의 첫 번째 단계인 펄티션 연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목표 할당량을 바꿔주는 연산을 펄티션이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모델은 X, Y 형태로 주어지는 각각의 이미지들의 스트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총 M개의 데이터만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데이터를 메모리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등장한 i 번 클래스의 이미지 개수를 ni라고 합시다. 기본적으로 멀티 레이블 세팅이기 때문에 모든 이미지에 자동차가 존재하거나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자동차 클래스에 대한 이미지 개수는 굉장히 커질 수 있겠죠. 즉 멀티 레이블 세팅에서는 한 장의 이미지에 여러 개의 클래스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각 클래스에 할당된 비율 pi는 바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이퍼 파라미터인 p를 이용해서 밸런싱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공식을 확인해 보시면 p가 0일 때는 완전히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되고요. p가 1일 때는 학습 데이터와 동일한 디스트리뷰션을 갖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i번째 클래스에 대한 목표 할당량 mi는 m 곱하기 pi로 정의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총 저장 가능한 개수 m이 24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하이퍼 파라미터인 p에 따라서 메모리 할당량의 디스트리뷰션이 변경됩니다. 한번 학습 데이터 세트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이때 모든 이미지를 다 확인한 상태에서 펄티션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목표 할당량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p가 1일 때는 학습 데이터 세트와 동일한 디스트리뷰션을 갖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 세트의 디스트리뷰션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동일한 비율에 따라서 12개, 6개, 6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p가 0일 때는 각 클래스가 모두 동일한 만큼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어서 PRS 알고리즘의 메인터넌스 연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인터넌스 연산의 첫 번째는 바로 샘플인이라고 했는데요. 현재 확인하고 있는 이미지를 메모리에 넣을지 말지 결정하는 연산입니다. 즉 새로운 데이터 x, y가 들어왔을 때 레저버어에 넣을지 말지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확률적으로 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레저버어 샘플링은 확률적으로 현재 이미지를 넣을지 말지 결정하기 때문에 본 논문의 알고리즘도 그런 원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확인했듯이 클래스당 목표 할당량인 MI를 고려해서 할당량이 더 큰 클래스에 큰 가중치를 두고요. 나아가서 한 장의 이미지를 메모리에 넣을지 말지는 확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데이터가 적게 등장한 마이너리티 클래스에는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까지 데이터가 적게 등장한 마이너리티 클래스일수록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비율이 목표 할당량의 비율에 맞게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로 다음과 같은 샘플링 probability S에 따라서 데이터를 삽입할지 말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MI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클래스당 목표 할당량이고요. 여기에서 W는 각 클래스의 빈도수의 음수를 취한 값에 소프트맥스를 취한 결과인데요. 현재까지 적게 등장한 클래스에 대해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어서 Partitioning Reservoir Sampling의 메인터넌스 연산에서의 샘플 아웃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m개의 데이터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샘플 인 연산이 수행되었다면 이제 하나의 데이터를 꺼내야 되는데요. 데이터를 꺼낼 때에도 각 클래스에 대한 목표 할당량을 고려하면서 꺼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클래스마다 현재 목표 할당량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다음의 공식을 이용해서 target partition, 목표 할당량과 현재 메모리 파티션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공식은 목표 할당량을 초과했다면 0보다 큰 값을 가지는데요. 공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i번째 클래스에 대해서 목표 할당량과의 거리는 바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때 li는 i번째 클래스의 이미지 개수입니다. 또한 p of i는 우리가 목표 할당량을 계산할 때 사용했던 클래스마다 할당된 비율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시그마는 현재 모든 클래스마다 이미지 개수의 총 합을 의미합니다. i번째 클래스를 포함해서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합계를 구한 거고요. 이때 단순히 m 대신에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각 이미지마다 여러 개의 레이블이 포함될 수 있는 멀티 레이블 세팅이기 때문에 m 대신에 실제로 각 클래스당 이미지의 개수의 합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하면 목표 할당량을 초과한 경우 0보다 큰 값을 가지고요. 목표 할당량을 아직 만족하지 못한 경우 0보다 작은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를 꺼낼 때는 가능하면 목표 할당량을 이미 초과한 클래스에 대해서 데이터를 꺼내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샘플 아웃을 수행할 때는 델타 값이 0 초과인 클래스 중에서 소프트맥스 오브 델타를 계산해서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가장 목표 할당량을 많이 초과한 클래스가 선택될 확률이 높고요. 결과적으로 해당 하나의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이미지 집합 y를 고려합니다. 또한 이어서 지우면 안 되는 레이블의 정보를 담은 u차원의 벡터 q를 생성합니다. 이때 q의 각 원소는 델타 오브 i가 0 이하인 경우에만 값이 1이고 나머지는 값을 0으로 채웁니다. 즉 지우면 안 되는 레이블의 경우 값으로 1을 가집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클래스 이미지를 지울지 결정한 뒤에 그 클래스에 포함된 이미지 중에서 가능한 마이너리티 클래스를 포함하지 않는 이미지를 지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y에 포함된 이미지 중에서 어떤 이미지를 지울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지우면 안 되는 레이블, 즉 마이너 클래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미지 위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 지워도 되는 메이저 클래스가 많이 포함된 이미지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스크립트 y에 포함된 각각의 이미지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해당 이미지의 레이블 정보에 낫을 취해서 원소의 값에서 0과 1을 서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하고요. 다시 말해 해당 이미지에 없는 레이블이 1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우면 안 되는 마이너 클래스의 레이블이 1의 값을 갖는 q 벡터를 내적해서 그렇게 내적된 값이 가장 큰 이미지들 n을 고릅니다. 결과적으로 이 K에는 지울 만한 이미지들이 담기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스크립트 K에 포함되어 있는 지울 만한 이미지 중에서 실제로 어떤 이미지 하나를 지울지 바로 다음의 공식으로 구하게 되는데요. 공식이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상 위쪽에서 확인했던 이 공식과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K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이미지 K에 대해서 해당 이미지를 지웠을 때
목표 할당량과 얼마나 가까운지 그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때 C of KI는 전체 레졸버에 기록되어 있는 이미지 중에서 이미지 K를 지웠을 때 남은 이미지 중에서 i번째 레이블을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의 개수를 구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 보이는 썸메이션과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K번째 이미지를 지웠을 때에 대해서 모든 클래스마다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 저장된 이미지 개수의 총합을 구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로 이러한 공식을 구하게 되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이미지 K를 지웠을 때 각 클래스마다 목표 할당량과 거리가 얼마나 먼지 그 절대값을 구해서 거리값을 구한 뒤에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합을 구하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공식은 어떤 이미지 K를 지웠을 때 전체적으로 목표 할당량과 거리가 가까워지는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웠을 때 목표 할당량과 거리가 가장 가깝게 되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그 한 장의 이미지를 지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어떠한 한 장의 이미지를 제거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 partitioning resolver sampling 알고리즘을 그림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스트림이 이와 같이 쭉 주어지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각 클래스에 대해서 이미지의 프리퀀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전에 설정해 놓은 하이퍼 파라미터 P를 이용해서 클래스별로 목표 할당량을 구할 수 있고요. 그러한 목표 할당량을 잘 채우는 방향으로 메모리에 이미지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미지를 메모리에 넣을 수 있고요. 만약에 레졸버에서 이미지를 꺼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는 디스턴스 벡터인 델타를 씁니다. 각 클래스마다 목표 할당량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 구할 수 있고요. 이때 델타 값이 크면 클수록 목표 할당량을 초과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장 목표 할당량을 초과한 클래스에 이미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확률적으로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해당 클래스의 사물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메모리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가 8개인데요. 이 중에서 클래스 2번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 4개를 모두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지울 만한 이미지를 골라냅니다. 이를 위해 어떠한 데이터는 지우면 안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이를 위해서 candidate script y에 포함되어 있는 각 이미지에 대해 각각의 원소의 값에 대해서 0과 1을 서로 바꿔주고 이제 거기에서 query 벡터와 u 디멘전의 벡터인 q와 내적을 해서 argmax를 취합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 1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 클래스에 대한 오브젝트를 많이 포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1번을 지우는 경우 목표 할당량을 못 채운 마이너 클래스에게 좋지 않게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식에 따라서 데이터 1번은 지울 만한 이미지 목록에서 제외하고 3번, 4번, 7번만 최종적으로 제거할 만한 데이터 명단에 포함시킵니다. 이제 이렇게 3개의 이미지에서 하나의 이미지를 골라서 그 이미지를 삭제하면 되는데요. 이때 각각 이미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해당 이미지를 지웠을 때 각 클래스에 대해서 타겟 파티션과 거리가 얼마나 먼지 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미지를 지웠을 때 각 클래스에 대해서 타겟 파티션과 가장 가깝게 되는 하나의 이미지를 골라주는 거죠. 즉 여기 빗금친 영역이 각 클래스에 대한 타겟 파티션과의 거리의 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가장 작은 것을 골라서 이것이 가장 작다는 것은 해당 이미지를 지웠을 때 타겟 파티션과 가장 가깝게 유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샘플 Z를 고를 수 있고요. 다시 말해 이러한 이미지를 지웠을 때 타겟 파티션과 가장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어떤 이미지를 선택해서 지울지 결정할 수 있고 이러한 연산을 샘플 아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PRS에서는 하나의 이미지가 들어올 때마다 다음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로직을 수행하는데요. 아래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에서는 이미지를 배치 단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시점마다 이미지가 하나씩 들어온다고 가정하고 이미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수행하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T번째 이미지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이미지를 확인할 때마다 현재의 스태티스틱스를 업데이트합니다. 즉, 각 클래스마다 몇 개의 이미지가 있는지 등을 업데이트 해주는 것이고요. 만약에 메모리 내에 현재 m개 이하의 이미지가 있다면 단순히 메모리에 해당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다시 말해 현재까지의 데이터의 개수가 m개 미만일 때는 단순히 메모리에 즉시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메모리가 가득 차 있다면 아까 전에 확인했던 연산들을 활용합니다. 가장 먼저 새로운 이미지가 등장했기 때문에 각 클래스당 목표 할당량이 얼마인지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에 메인터넌스 연산을 수행하는데요. 가장 먼저 확률에 따라서 현재 이미지를 넣을지 말지 결정합니다. 만약에 이미지를 넣었다면 해당 이미지가 메모리에 들어감에 따라서 하나의 이미지는 메모리에서 꺼낼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는 샘플 아웃 연산을 수행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레저부어에서 다시 꺼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실험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코코 시퀀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잘 알려진 MS 코코 데이터셋을 서로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한 4개의 태스크로 나누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학습 데이터셋은 레이블마다 이미지의 개수가 불균형하지만 테스트 데이터셋은 각각의 클래스마다 이미지의 개수가 동일합니다. 즉, 테스트 데이터셋은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 테스트 환경에서는 각 레이블마다 동일한 개수의 이미지를 갖는다고 보고요. 이것은 Imbalanced Classification Benchmark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가 방식입니다. 본 논문에서 만든 코코 시퀀셜 데이터셋은 약 35,000개의 학습 데이터가 있고 약 6,000개의 테스트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각의 태스크마다 각각의 태스크 내부에서 클래스당 이미지의 개수는 서로 임밸런스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롱테일드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본 논문에서는 클래스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데요. 클래스당 이미지의 개수가 200개 미만이면 마이너리티, 200개부터 900개 사이면 보통의 클래스로 구분하고 클래스당 이미지의 개수가 900개를 초과한다면 메이저리티로 구분합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각 태스크의 클래스는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하고요. 각 클래스 내부에서는 멀티 레이블 세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림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각 태스크당 차례대로 24개, 18개, 14개, 14개의 클래스를 포함하고요. 테스트 데이터셋은 클래스당 100개의 이미지를 포함하는 형태로 구성합니다. 참고로 테스트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이미지의 개수는 6346개이지만 멀티 레이블 세팅 특성상 이 개수는 7000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실험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본 논문에서 제안한 PRS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Conventional Reservoir Sampling은 즉 CRS는 Majority 클래스에 대해서 보다 많은 이미지를 저장하기 때문에 메이저리티 클래스에 대해서는 높은 성능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수치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 메서드에 해당하는데요. CRS는 메이저리티 클래스에 대해서 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PRS는 메이저리티 클래스에 대해서는 다소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메이저리티 클래스에서 읽는 것보다 마이너리티 클래스에서 얻는 이득이 훨씬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합적인 평가 결과에서 가장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코코 시퀀스 데이터셋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세트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멀티태스크 러닝은 통상적으로 어퍼 바운드의 역할을 수행하고 파인 튜닝은 통상적으로 로어 바운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파인 튜닝의 경우 현재의 학습 데이터에 맞게 네트워크를 단순히 피팅시키기 때문에 catastrophic forgetting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continual learning 상황에서 매우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코코 시퀀스 데이터셋은 총 4개의 태스크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태스크의 순서를 어떻게 바꾸든 그리고 메모리의 크기를 어떻게 바꾸든 다른 메서드에 비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PRS가 항상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태스크의 스케줄과 상관없이 PRS는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스케줄을 바꾸는 실험에서는 메모리 사이즈를 2000으로 고정하고 메모리 실험에서는 스케줄을 0312로 고정하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6가지 모든 경우에서 PRS가 항상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을 마친 뒤에 최종적인 메모리 디스트리뷰션을 확인했을 때 PRS는 상대적으로 각 클래스에 대해서 이미지 개수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P값을 바꾸어가며 실험 결과를 확인했을 때 메모리당 파티션 균형이 맞을 때, 즉 밸런스에 가까울 때 성능이 가장 우수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테스트 데이터셋은 각각의 클래스당 이미지의 개수가 동일한 밸런스드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P의 값이 0 근처일 때, 즉 각각 클래스당 유사한 파티션을 할당할 때 어찌 보면 당연하게 좋은 성능이 나올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TSNE를 이용해서 피처 스페이스를 시각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CRS에 비해서 각각의 클래스당 레저버어에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당 이미지의 균형에 맞지 않는 CRS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마이너리티 클래스와 메이저리티 클래스가 함께 피처 스페이스에서 섞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잘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분류 성능이 보다 떨어질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여기 보이는 엠리스트의 경우 데이터셋을 구성할 때 0의 개수가 가장 많고 9의 개수가 가장 적도록 롱테일드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도록 구성했고요. 코코 시퀀스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마이너 클래스의 경우에는 별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CRS의 경우 마이너리티 클래스와 메이저리티 클래스가 서로 엉켜 있어서 잘 분류되지 않고, 반면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PRS의 경우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마이너리티 클래스가 더욱 잘 구분되도록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마이너리티 클래스도 특정한 공간에 잘 모여 있어서 다른 클래스와 적절히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멀티 레이블 컨티뉴얼 러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어려움을 먼저 언급하고요. 첫 번째는 데이터 세트가 롱테일드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기 때문에 임밸런스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지식을 학습함에 따라서 이전 지식은 잊게 되는 catastrophic forgetting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artitioning reservoir sampling을 제안했고, 결과적으로 기존까지 제안되었던 다른 메서드와 비교했을 때 보다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였습니다.